안녕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 함께하는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의 진행을 맡은 장준호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청소년 정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주도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학생, 또 어떤 분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학생, 이런 학생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유엔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가 청소년 참여를 중요 의제로 설정하면서 전 세계가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사회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실된 힘, 한국선거방송이 준비한 민주시민교육. 이번 시간엔 청소년 배움의 공동체, 중고등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소개합니다. 미래 사회의 주인이 될 희망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공감의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선거연수원 문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분당중앙고등학교 이호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금명중학교 조미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같이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이게 중등교육과정에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의 선생님과 그리고 선거연수원의 문 교수님, 세 분과 같이 이 중등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한번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에 이제 저희 사회에 코로나 이게 확산이 되면서 아이들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특히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변화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이들의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다.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면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의 어떤 그 아이들이 이제 학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가다 보니까 학교의 의미를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 이 세 주체가 학교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 학교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또 학교 안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의 의미부터 이렇게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조미정 선생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원격 수업을 하다가 이제 학교에 오면 굉장히 즐거워하죠? 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좋아합니까, 아이들이? 뭐 중학교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더 활동성이 높다 보니까 네. 집안에서만 그 에너지를 조금 더 억눌렸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집에서는 또 본인의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학교 나오면 담임 선생님이나 또 교과 다른 선생님들, 뭐 동아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뭐 친구들과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면에서 학교를 인식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원격 수업을 하다가 학교에 나왔을 때 더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그동안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 예, 물론 아직까지도 뭐 재택 학습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학생들도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뭐 저희 학교에서도 당장 보면 체육이 넘어가고 싶은데, 네. 예, 뭐 체육관을 열어달라, 운동장을 쓰게 해달라, 막 그런 요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사회와의 어떤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또 어울리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공간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어제는 또 이제 전화를 이제 제가 받았는데 학생 회장들이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계획을 했는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정말로 예전에 우리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학교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네. 학생회장은 어떻게 뽑았어요, 그러면? 학생회장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1학년, 2학년이 번갈아 나올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공약이나 이런 것들 영상으로 이제 찍고 그것들을 이제 원격 그 플랫폼에 올려서 아이들이 또 보게끔 하고, 올해 온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그렇습니다. 투표를 온라인으로 투표는 하진 않았는데, 물론 제 이웃 학교에서는 또 온라인으로도 투표를 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제공하는 온라인 투표를 또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등교할 때 이틀에 걸쳐서 나와서 했습니다. 직접 투표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좀 학교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학교에도 규칙이 있고 또 학교 생활 하는데 아이들의 어떤 리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라는 그 공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 삶 자체,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삶이 가능한 공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뭐 학교 자치 내지는 학급 자치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이전에 좀 그런 학교 자치 부분에 있어서 좀 시행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체험학습을 꾸린다거나 축제를 기획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주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그것들이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 본인이 존재가 어떤 역할을 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미래 기대성까지 좀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면이 굉장히 그리워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많이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아이들이 경험했던 어떤 자율적인 학급 활동, 그다음에 학교의 문제에 있어서 참여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런 즐거움이 사라졌다.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일단은 학교라는 곳이 어떤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에서는 이제 대면적인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전부 다 학생들이 들어가 버린 상태죠. 그래서 일단 가시적으로는 아이들이 어떤 응집성을 느끼거나 유대감을 느끼거나 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회 활동들을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아직도 조금씩 이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학생들이 그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을 새로 같이 이제 협업해서 개정해 나가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제 바꿔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이제 과제를 얻은 겁니다. 지금은 저희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SNS 상이나 온라인 상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토론을 거쳐야 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사실 뭐 실질적으로도 저도 막 밤늦게까지 아이들하고도 학생회 아이들하고 막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는 뭐 온라인 민주주의 아니면 뭐 디지털 민주주의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뭐 원했든 안 했든지 간에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온라인으로 어떤 민주적 절차를 진행시키면서 학교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 말 내지는 이제 그 이후에 19년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이 좀 강화된 측면들이 있어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 같은 게 이제 사회에서 좀
부각이 되고 그게 이제 교육 정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좀 반영이 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이 왜 꼭 필요할까요?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아이들의 인성이나 가치관이나 또 지향점, 삶의 태도라는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시민성의 발달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 이게 왜 민주시민교육을 꼭 해야만 하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먼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중학교는 좀 어떻습니까? 중학교는 왜 꼭 필요한 거죠? 중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중학교라고 하는 이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확립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초등학교 이때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자아정체감 형성의 시기도 무척 중요하고 이때 비로소 보다 성숙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인성교육 쪽에서도 뭐 민주시민 교육 쪽에서도 결손이 일어나게 되면은 학교 폭력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예컨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거기서 혐오라는 게 생기고 거기서 언어 폭력이 일어나고 언역 폭력이 심화가 되면은 뭐 다른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거나 네. 성인으로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의 그 토대를 마련해주는 측면에서 중등 민주시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기 정체성 네. 그리고 그 자기 정체성에 기초한 타인에 대한 존중 이게 형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갈등만 난무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초등보다는 중등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한 자기 정체성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해서 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발전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하다. 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같은 어떤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도 분명히 네. 있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죄송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가보질 않았어요. 체험을. 본인 중학교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멀고요, 그거. 네. 일단 저는 중학교의 중2병의 학생들이 조금 무서워서 네.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일부러 안 가시는 농담입니다. 네. 예, 그렇기는 한데, 네. 예,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또 중학교에서 보다는 또 더 성숙한 어떤 그런 형태들의 교육 과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성숙한? 그렇죠. 중학교보다? 예. 네. 일단 어떻게 더 성숙할까요? 좀 말로 해결이 되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어떤 그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동적으로 이제 끄집어내거나 표출하거나 네.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갈등도 생기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들어주고 달래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데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이것들이 상당히 양상이 복잡해집니다. 학생들이요. 예. 그래서 하나 예를만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양상이 네. 복잡해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욕구나 욕망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이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 그 욕망과 이성이라는 부분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성적이 승리하느냐, 욕구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혹시 그게 예측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복잡 다양하다라는 게 그게 고등학생들의 패턴 속에서 네. 어떻게 그 양상이 복잡할까?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보다는 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는 한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가 있고 이성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의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어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주관들이 생기면서 네. 고등학교에서는 좀 더 성숙해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사의 어떤 역할이 초등학교랑 중학교랑은 좀 더 변하는 면이 생깁니다. 네. 어떤 것이 있냐면 직접적인 어떤 지도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떤 간접적인 어떤 코칭이 더 필요한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선생님이 원하는 어떤 예를 들면은 담임의 일을 할 때도 선생님이 원하는 어떤 내가 학급을 꾸리겠다, 네. 어떤 학급의 문화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네. 고등학교 아들끼리는 네. 그 아이들끼리 어떤 정치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 아이들끼리 관계 정말 풀기 힘들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네. 관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음지로 가고 어떤 하위 문화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어떤 어른들과 소통하고 네. 학교 안에서 네. 다양한 사람들과 그 안에서 소통하고 네. 대화하고 공감하고 이러면서 서로 공론화되고 네. 아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네. 아, 저 아이가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아, 또 선생님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곳이 더 잘 가능한 것이 저는 고등학교라고 아, 봅니다. 고등학교다. 예.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일단 선생님들과 아이들 간의 어떤 소통만 잘 되면 그 인간 내면의 문제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또 문제를 파악하는 그 명료하게 파악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다듬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역량이. 예.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고등학교에서도 정말 필요하다. 예, 정말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고3 때도 가능합니까? 아, 고3 때 정말 어려운 말씀이세요. 사실 네. 고3이랑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입시라는 어떤 큰 관문이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부분을 자, 이제 당장 수능이 닥친 아이들에게 네. 민주시민 교육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에게는 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때가 많습니다. 네. 예, 사실은 그 이전부터 저는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사실 이제 앞으로를 아이들이 봅니다. 이제 네. 내 대학교 생활을 생각하고 또 사회생활을 생각하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민주시민 교육, 어떤 공동체의 교육, 네. 예, 그런 인성 교육 같은 것들은 저는 뭐 입학하자마자 예,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어떤 교육과정 전체의 어떤 교육과정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민주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초등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고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좀 해야 그쵸? 그 정도는 해야 적어도 한 10년은 해야 이렇게 좀 그 효과가 나타나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문 교수님? 저도 뭐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실 옛날에 겪고 20몇 년 전 겪어본 네, 기억밖에 네. 없어서 전 초등학교 자녀들이 있어서 사실 상상은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을 잠깐 보고 이제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은 그래서 이 시대 때 과연 애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가 일단 예측이 진짜 네.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의 민주시민 교육을 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아이들이 변해가면서 계속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는 것 자체, 삶이라는 것 자체가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계속 변하니까 사실 고등학교에서도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대학에서도 정말 필수적으로 민주시민 교육 그렇죠.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거의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 사회에서 배운 걸로 그냥 끝나고 말잖아요. 사실 이게 이어지면서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뭐 국가의 대표,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꽃피울 수 있는 자질인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정치에서 불신이 높은 이유가 정치인에 대한 불신,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불신 이게 민주시민 교육이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잠깐 하다 말고 뭔지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일반적으로 제도가 있고 뭐 어떻게 뽑고 뭐 몇 년 만에 선거를 하고 근데 누구를 뽑아야 되고 내가 왜 뽑아야 되고 이거는 배운다고 사실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그러면은 체험을 해야 중고등학교에서는 지식적으로는 많이 배우잖아요. 중학교도 예를 들자면 중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도덕 시간 그리고 사회 시간 이 두 군데에서 최소한 민주주의나 또 국가의 어떤 체제,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법의 문제, 그리고 이제 도덕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거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을 충분히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탐 과목이 되게 많습니다. 사탐에도 예를 들자면 특히 이제 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뭐 지리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이 아니면 정치 과목도 있고, 법과 정치죠. 요즘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과 윤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왜냐하면 시민성의 기초는 사실 윤리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자유, 평등, 정의, 이 세 가지 가치 아닙니까? 근데 곰곰이 뜯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유, 평등, 이 정의라는 가치는 도덕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 특히 이제 철학적인 부분에서 좀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과정 속에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있는데, 아이들이 배우는데, 실제로 이제 국제적인 통계를 봐도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아이들의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 지식을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역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약하다, 이런 평가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왜 그런 평가가 나올까요? 뭐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는 조금 다른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덕시험 100점 맞은 친구가 그 반에서 제일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그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삶으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험을 해본 친구들은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가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추후에도 똑같은 경험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대답이 나와요. 그렇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을 옮겨보지 않은 친구들은 그 막연한 지식에 대해서 공포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한 번도 움직여보지 않은 친구들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면 되게 간편한데 이거를 내 삶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거 되게 복잡한데 내 삶에서 어떻게 구현시킬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거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체득되는 그런 가치를 조금 더 전달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생활 속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그 역량, 어떻습니까? 고등학교에서 그런 게 좀 체험하고 아이들이 길러낼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환경, 뭐 노력하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어려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존 뒤라는 분도 이제 얘기하셨다시피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도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 지식과 역량이라는 부분, 그렇게 이제 관점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량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물론 역량 안에 또 지식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어떤 역량이라 하는 것은 어떤 해본다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을 조금 등한 좀 뭔가 이렇게 소홀히 하고 우리가 여전히 너무 지식을 학생들에게 머릿속에 어떤 어느 특정한 양만큼의 지식을 넣어주는 것을 아직까지도 교육과정 그 수업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몰입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제가 그 어떤 동료 선생님께서 프랑스에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시민교육을 하는 교재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토론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토론 교재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은, 선생님, 이 교재를 애들이 다 나갑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 중에서 교사가 선택해서 그 아이들이 이것을 가르치는 목적은 어떤 역량을 애들을 높이는 것이지, 이 교재를 다 나가는 것이 어떤 목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판단해서 몇 개의 단원이나 활동들을 선택해서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그것이 교사의 재량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좀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어려운 부분도 프랑스에는 있습니다. 직접 그 교과가 있습니다. 시민도덕이라는 교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 교과를 기초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시민성이라는 시민이라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가? 특히 이제 뭐 비판적 사고력이나 뭐 이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또 재미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항하거나 또 이렇게 그 비판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그 시민도덕교과에서 자연스럽게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법이랄까, 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비판적 사고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비난이 아니라 이게 이제 분석적 사고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시민도덕교과에서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조금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죠.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지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역량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실제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이 민주 시민교육 관련해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민주 시민교육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할 때 뭐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사례나 또 이런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중고등학교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중학교에서 구현하는 방식은 교과 내에서 가르치거나 학생 자체 활동 또는 학급 자체 활동으로 체험형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다 보니까 주제 통합 수업에서 만약에 이제 그 수업을 개설하는 담당 선생님이 민주시민 교과를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교과를 개설해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그 외 교과에서는 교과 통합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교사들끼리 학교 내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이라는 가치를 주자라고 하면은 각 교과에서 최대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가정에서는 우리가 급식을 먹는데 그 급식의 뭐 메뉴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음악에서는 뭐 우리가 급식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음악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식으로 그 급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과 통합 프로젝트로 구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학급 자치로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학급 회의를 민주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란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럼 거기서는 절차가 좀 중요합니까? 절차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방식이랑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학급 내에서 구현이 되는 그 세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거는 좀 선생님들마다 편차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가치를 항상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그거에 실제감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잘 합니까, 요즘에? 근데 관계성인 것 같아요. 편안하면 얘기하고. 네, 맞아요. 안전하면은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근데 뭐 저 선생님이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수용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보다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공격할 것 같아. 그러면 얘기 안 하는 그쵸. 거예요. 입을 딱 닫아버리죠. 그럼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걸 깨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감정을 얘기하고 싶죠.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를 중학교 아이들은 좀 단어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어떤 단어로 명확히 표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는 내가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언어 코칭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애들한테. 선생님은 받아주시는 마음이 있는데도 또래 아이들은 네, 맞아요.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뭐 야유를 하거나 웃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을 그럼 어떻게 넘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업이든 학급이든 학기 초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조금 만들어놔요. 우리의 하지 생각이 말자고? 아니 우리의 생각 다양성에 대한 거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꼭 옳은 것도 아니고 타인의 생각이 꼭 그른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또 내 생각이 꼭 되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타인의 생각이 항상 성숙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딱 만들어 그러니까. 레포를 조장을 해놓는 거네요. 그러니까 장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네. 거, 그게 굉장히. 근데 혹시 선생님, 그 아까 이렇게 말씀 중에 지금 중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자치 활동도 하고 또 무슨 뭐 프로젝트도 하고 또 교과에서 적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충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 그때 그냥 학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 마을이나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참여자가 있어서 아이들이 좀 그 같이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그거는 아무래도 담당 교과 선생님이 구현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의 덕목으로서 젠더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을에 있는 그 기관이 있죠. 네. 젠더 교육에 들어가는 뭐 시민 단체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도 학교 안 교육을 실제로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요청을 드리고 네. 하면은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이 있어요. 네. 우린 항상 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가르친다. 네. 근데 그게 제가 먼저 보는 거죠. 네. 이게 우리 반 아이들의 감수성에 맞고 내가 하고자 하는 교육에 맞나? 라고 하면은 컨택을 해서 학교 안으로도 들어오고 실제로 아이들이 마을로 나가서 실천도 해요. 어떻게 선거연수원에서도 그러니까요. 좀 예, 가서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연수원에서도 민주주의 어떠세요? 선거교실이라는 게 2015년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들어오면서 저희도 이렇게 연극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역할극 체험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하게 하면서 정당의 이름도 짓고, 그러니까 정당을 만들어서 이름을 짓고, 그래서 대표를 나갈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공약을 만들고 선거 운동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투개표 과정을 실제 진행하는 뭐 선관위 직원 관리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또 이제 투표를 해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랑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랑 유권자 역할을 다 경험하면서 또 그 외에 관리까지 하는 그런 투개표 체험을 실질적으로 연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투표도 실제 선거에서 사용되는 기표소 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개표할 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 같은 것도 실제 실물로 최대한 학교에 직접 들고 가서 강연도 하고 역할도 해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저는 알겠습니다.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전문적인 자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지만 사실상 제가 만약에 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그 전날에 밤을 새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함을. 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너무 근데 이게 정말 저도 안타까운 게 실제 쓰셔야 될 분 그리고 저 널리 퍼져 나가길 바라는 입장에서 약간 이게 소통 연결 측면에서 항상 이렇게 좀 엇나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네. 학교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그 이호석 선생님께서 고등학교에서의 이제 주로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되겠죠. 네네. 그 1, 2학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내지는 하고 있는 내지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관점의 변화가 있다면 네. 충분히 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앞으로 할 수 있는 예. 그동안에는 할 수 없었던 거를 어려웠지만 할 수 있었겠죠. 어려웠었지만 예. 네. 예,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초중학교보다는 뭔가 이제 시험에 압박이 네. 있고 준비가 있고 입시 압박이 있고 또 내신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어떤 지필고사의 어떤 객관식 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그런 압박이 또 있고 거기에 맞춰지는 또 수업이 또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 많고 그러다 보면 어떤 민주시민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프로젝트나 토론이나 발표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스케일이 좀 더 크고 더 복잡하지만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서도 조금씩 선생님들끼리 시도를 하시고 계시고요. 예. 일단은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저의 경우를 이제 말씀을 네네. 드리더라도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영어 교사로서 영어 토론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예, 수업 시간에 이제 시도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처음 어떤 교육 목표나 교육 과정 차원에서 이제 재구성을 굉장히 잘 세밀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론이다 보니까 어떤 논쟁 방식의 토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잘 또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그 토론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 그죠? 팩트나 여러 가지 관점들의 어떤 평론이나 이런 것들도 애들이 읽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조를 나눠서 서로 예,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시도를 합니다. 예, 처음엔 굉장히 뭐 어렵지만 거기까지 이끌고 가는 어떤 과정들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보고 물론 이런 활동은 저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저희 학교에 보면 국어 선생님도 하시고 여러 선생님들 사회과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새로운 관점들, 내가 생각했던 네. 것과는 또 다른 관점들의 그런 논거를 또 보고 근거를 보고 주장을 보고 익히고 그런 연습들을 하고 예, 서로 간의 어떤 논쟁을 통해서 예, 또 다른 관점들을 또 익히고 하는 그런 기회를 또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학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더 이렇게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험과 경험 그게 이제 그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적 힘이라 그럴까요? 이것들을 좀 길러주는 게 좀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고 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의견을 정교하게 다듬고 그 의견을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또 서로 간의 토론과 대화의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또 받아들이고 또 조정해 나갈 수 있고 하는 그런 능력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의 능력을 좀 더 이렇게 그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보다는 훨씬 더 쉬운 건가요? 그러면? 쉽다라고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네네. 같아요. 예, 네. 물론 이제 고등학교의 입장에서도 또 많은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모든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또 해보고 경험해본 학생들이 또 잘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것들은 이제 그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학생들도 네. 또 많아서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또 아이들 간에 또 수준차가 또 목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더디게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또 뭔가 여분의 것들을 또 줘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교사의 전문성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도 사실은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전문성이 좀 갖춰져 있어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시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요즘에 이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드는데 그 조례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제 독일의 보이테스박 합의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3가지 원칙 부분이 뭐 이렇게 그 강압의 금지랄까, 그 다음에 논쟁 재현이라 그럴까, 아니면 자기 의견 형성이라 그럴까요? 이 3가지의 원칙들을 교사가 선생님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 그걸 구현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이게 좀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된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민주시민교육이 뭐 중학교 때까지는 여전히 체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특히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3, 고 1, 2, 이 3년 동안은 굉장히 말로 하는 사회적 이슈, 아이들의 관심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정치적 현상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롭게.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그런 자기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뭔가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이테스박 합의가
시도교육청의 조례나 지자체 조례에 이미 투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특히 뭐 디베이트를 하거나 사회적 현안을 다룰 때, 이럴 때 좀 그런 원칙들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민주시민 교육하면은 보이텔스 바흐 협의에 대해서 모르는 네. 선생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3원칙에 대해서 네. 오히려 더 민감하게 기억하고 조심해야겠다라고 음. 해서 토론 수업을 할 때도 뭐 사실을 위주로 토론을 하고 네. 마무리만 하는 정도로 오히려 좀 더 거리를 두는 선에서 이어지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아,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뭐 선생님들마다 어떤 맥락이 또 다르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 보이텔스 바흐 합의에 네. 대해서 또 선생님들께서 이제 접하지 못하신 선생님들도 사실은 많으세요. 네네. 저 또한 이 합의를 이제 접했을 때 몇 네. 년 전에 산뜻한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은. 예. 뭐가 그렇게 산뜻했습니까? 일단은 두 번째 보면 이제 논쟁적인 수업, 논쟁적인 주제는 수업 중에도 다양한 입장과 논쟁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수업 상황에서 네. 논쟁을 어떤 적극적으로 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존의 어떤 알고 있는 어떤 저기로 보면 논쟁은 어떻게 보면 불편하거든요. 네. 예, 학교 안에서도 수업에서 펼치기에는 제가 경험한 어떤 영어 토론의 어떤 현장에서도 사실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사실 많이 보기도 했어요. 네. 예, 모든 학생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논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정서 차원에서도 보면은 수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는 네.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 근데 사실 이 논쟁 제가 또 해본 결과에 보면은 네. 이 논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서로 간의 싸움. 말싸움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해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그 관철을 시킨 팀이 있을 수 있고 학생이 네. 있을 수 있고 또 납득이 되는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것은 새로운 선생님들에게는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겠 그런 원칙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미래 교육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그리고 협업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 교과보다는 훨씬 더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 역량을 특히 이제 비판적 사고나 협업 능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의사소통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길러주는데 훨씬 더 좋은 교육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들이 미래 교육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런 어떤 민주시민 교육의 어떤 중요성과 가치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요? 2015 개정 교육 과정부터 사실상 중고등에서는 평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교육 과정에서 평가가 중요한데 점차 과정 중심 평가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 안에서 협업하는 능력이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능력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거를 수업 안으로 가지고 와서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네.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2015 교육과정 안에 이미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의사소통, 협업 능력을 반영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2015 교육과정이 실제로 학교 교육에서도 이 부분을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노력하는 중이고.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예, 뭐 요즘 이제 민주주의가 굉장히 큰 화두고요. 네. 교육계에서도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문도 참 많이 옵니다. 관련 공문도. 거기에 이제 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과서도 도입이 네. 됐고, 교양 과목 중에서도 고등학교 편제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을 편제에 넣어서
가르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교과화해서 그 나름의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고 또 내용들을 구성하고 또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아이들이 뭔가 다른 수업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찬성의 어떤 그런 입장이긴 한데 좀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네. 이게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물론 뭐 어떤 것은 주요 과목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없지만 이 과목이 사실 교양 과목, 특히 평가가 없는 교양 과목이고 예,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뭐 입시와 또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그런 단위수가 많은 과목들에 또 아이들이 많은 또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 시간에 있어서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아쉽긴 하지만 예, 그만큼 아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무게감이 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동시에 지금의 어떤 기존의 어떤 교과 교육 과정들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고 또 거기에서도 어떤 민주 시민 역량적인 측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성이나 의사소통 능력이나 협업 능력들을 그 수업 안에, 각각의 수업 안에 또 담아내는 그런 노력도 한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거연수원에서는 좀 이런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업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길러줄 만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희는 아무래도 선거라는 네. 그 매개를 해서 그 안에서 선거를 제대로 치러서 대표를 뽑기 위한 유권자의 교양, 소양 네, 이렇게 네. 해서 정치 지식을 접하고 이제 토론, 대화, 타협하는 능력을 기르고 네.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녹여내도록 네, 노력을 네. 하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것 같아요. 사실 네. 근데 중학교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는 사실 저희가 접근하기가 왜냐하면은 여러 맞아요. 가지 네, 환경적인 네. 접근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나마 실효성 있게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이제 고3 학생들이 수능 치르고 난 이후에 했었던 새내기 유권자 연수라고 해서 수능 끝나면 물론 이제 좀 집중을 잘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시간을 확보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고3 학생들에게. 왜냐하면 대학에서 아까 이런 프로그램이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아이들이 민주시민 선거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2020년 이제 21대 국선부터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큰일 났다. 선거가 당장 4월인데 그 법이 통과된 게 12월 말이었고 급하게 1월, 2월 막 해서 교재를 제작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뭐 이제 직접 학교에 가서 하려고 했으나 2월 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 전문 강사도 양성을 하고 뭐 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뭐 장학관 장학사님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했어요. 일부 시도해서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면적으로 막히면서 이제 진행을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급하게 해서 시행착오도 겪긴 했지만 또 중요한 게 선거권이라는 게 18세만 머무르지는 분명히 또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서구 사례도 보시겠지만 이제 17세, 16세 계속 낮아질 상황도 저희도 또 대비하고 지금 오스트리아는 16세죠. 16세가 그리스가 17세고 네. 점차 내려가고 있고 독일 주, 뭐 스코틀랜드 네. 다 16세고 저희도 뭐 머지않아 또 심사 내려가면 중학교도 진짜 바로 해당 사항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재를 조금 일단은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만 18세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 교재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지나면서 또 내년에 재보궐선거 또 내년인 재보궐선거 있고 또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랑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를 고3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1, 고2, 고1 뭐 더 나아가면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그 대상을 확대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비대면 방식에도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확대 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곧바로 여기서 제가 질문드렸던 비판적 사고나 또 창의성, 의사소통, 협업 능력 뭐 이런 것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그게 갖춰져야지 그렇죠. 이제 갖춰져야 대표를 잘 뽑을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제 중학교하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좀 초등학교하고 좀 틀리게 아이들의 그 기본적으로 이제 판단 능력에 아까 얘기했던 성숙화, 더 성숙화, 이제 고등학교 가면 근데 판단 능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중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고등학교는 더 이제 높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참여 능력. 그러니까 이 판단 능력과 참여 능력 이 두 가지를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학교에서 이제 혹시 다른 선생님들, 중학교 다른 선생님들이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학교만의 아이들의 판단 능력과 참여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뭐 이렇게 사례 같은 거 혹시 경험한 게 있으시면 조금 중학교, 고등학교 좀 마지막으로 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판단과 참여라고 말씀하시면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랑 함께 했던 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활동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청소년기라고 하는 시기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둘러싼 우리 마을에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게 어떻게 하면은 내 생각을 구현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조금 더 깊이 토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이 혹시 중복되는 거 있지 않는지 뭐 정책을 찾아보는 과정도 거쳤고요. 어떤 정책 말씀하시나요? 예컨대 뭐 청소년기 아이들이 마을에 필요한 게 우리 마을은 도서관이 너무 부족하다라거나 뭐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 조금 즐겁게 놀고 싶은데 네. 우리 마을 번화가가 너무 지저분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사로운 부분을 이제 끌어내서 그럼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거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서명 운동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네. 근데 정말 운 좋게도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지를 받아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본인들이 의견이 낸 게 정책에 반영이 됐다라는 게 학교 전반에 퍼지다 보니까 너무 신났겠는데요. 학교 애들이 전부 다 떠들썩해진 거예요. 우리 학교가 해냈다. 이렇게. 해냈다. 그러니까 좀 되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 미쳤던 네. 것 같아요. 이런 참여, 뭐 문제 해결 능력.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좀 경험하게끔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판단 능력과 참여 능력을 좀 길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예, 뭐 같은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일단은 이제 민주시민 교육 그리고 이제 학교를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공간으로 더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뭐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교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문화를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혁신학교의 어떤 여러 사례들도 그렇고 뭐 당장에 제가 있는 성남 지역에 있는 뭐 이후학교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그 학생 자체의 영역이죠. 그 영역이 학교 안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내고 있고 또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학교의 어떤 일들, 자기들의 일들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학교 문화를 그러한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지금 경험상으로도 학생들이 많이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현상 속에서는 너희들 왜 좀 더 참여하고 좀 더 발언하고 너희들 하면 좋겠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들어줄게. 근데 이제 아이들 간에서는 이미 예전에 이제 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고, 예, 얘기했는데 안 돼요. 예, 이게 관철이 되지 않고, 네. 예, 뭐 결국엔 변하는 게 없어요.라고 이제 하게 이제 이야기가 끝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학교라는 공간이 물론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나 어떤 토론이나 그 아이들과의 어떤 뭐 협상이나 타협이나 이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의 말들을 학생들의 말들을 다 관철시키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긴 하지만 최대한 그 아이들이 학교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아이들이 다소 조금 생뚱맞은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래 너희들을 믿고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시도를 학교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문 교수님 이 두 네. 분의 중학교 선생님과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그 중고등학교 지금 현재 네. 그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그다음에 뭐 방법, 뭐 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어떠세요? 드리고 싶어서. 네, 어떠세요? 사실 저는 제가 참 편견에 사로잡혀 네. 있었다는 생각이 든 게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나오시는 날 당연히 사회과 선생님들이 나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과정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사회과 선생님 중심으로 네. 하고 해 나갈 것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본데 오늘 정말 쭉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열정 그리고 수고 보면서 모든 과목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거 정말 모든 과목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차원이고 그거를 저조차도 자꾸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선생님들 사실 그 교과목 하시고 뭐 담임 선생님 하시고 얼마나 힘드실 텐데 이렇게 관심 가지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뿌듯해 하시는 그 힘으로 원동력으로 나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두 분 선생님은 끊임없이 이제 학습 공동체에서 그러니까요. 예,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같이 그 발표회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전문성을 지금까지 키워오신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까지 관심과 실천에 네. 직접적으로 하시는지를 새삼 더 그 잘 선거연수원에서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네, 공급을 맞습니다. 네. 해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 맞습니다. 아유, 우리 세 분, 문 교수님, 그리고 두 분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와 소통이 보장되는 세상. 진정한 열린 민주주의 사회는 청소년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다양성이 존중되면서도 하나가 되는 우리 사회를 위하여 청소년을 동등한 참여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